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증거 없는 기소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판 지연 방지 TF도 구성하면서 야당을 향한 단일 대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현안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차례로 만나서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에이테크스 6발을 발사한 이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그 6발 쏜 것 외에도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 이런 지금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반격에 대비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각국 대사관들이 이 폐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각 20일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서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주재 한국 대사관도 교민 대상 안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국정원 국회 보고가 어제 있었죠? 예, 지금 국정원은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 등에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투항이나 포로, 사상자 등 다양한 정보가 충돌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국정원은 덧붙였고요. 국정원은 또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같은 이 장사정포를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나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쭉 있었는데 국정원 이 문제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이 휴일에 깜짝 만남을 가졌던 것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만남이 단순한 의전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전례 없는 북러 밀착 속에 지금 2019년 지난해에 이어서 세 번째 방문에 나설 수 있다고 국정원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 이런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계 의혹 이것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이 관련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취재진이 당의 그 최고위원회일 끝나고 나오면은 대표나 이제 원내대표 붙잡고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 한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안 받겠다고 했다.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선제적인 당무감사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 대표는 이번 논란을 정치적 음해로 보고 경찰 수사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감정 싸움까지 벌이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섰습니다.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의 추가 기소,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그 이튿날 이게 어제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면서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 기소 사례를 들어서 증거 없는 기소다 이런 주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IMF 국제통화기금이요.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거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얼마나 내렸습니까? 예.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내리쳤습니다. 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고요.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통화정책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또 고령화 같은 이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 6일부터 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출퇴근길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좀 적지 않은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제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또 철도공사 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준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와 철도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구간의 경우 혼잡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 사측에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철회, 지하철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노조는 준법 투쟁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올해 정기국회의 그 국정감사의 최대 하이라이트 예. 뉴진스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뉴진스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은 그 직장 내 따돌림 문제였어요. 예.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이제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부가 연예인인 한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하. 전속계약서 등을 살펴봤더니 한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이가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속사 안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팬들이 고용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네. 고용부는 한이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이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른바 스타 반열에 올라야 이 정도 대등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이 괴롭힘 실태 조사를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2도, 부산 8.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14도, 대전, 광주, 대전 15도, 제주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면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고 이후 당분간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출근길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는데 성산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서 한강대교에서 속도 내려갔다가 이후 동작대교 지나 4차로에 사고 차량이 멈춰 있는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이후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통행 어렵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 기름에서 정릉터널까지 속도 더디고 동부간선로 성수 쪽 노원교 3차로에도 고장난 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상계교에서 성수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송내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부산 방향 서부산 나들목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 이동량도 많아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주요 정치 현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국민의힘 사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비방글 논란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누구나 그 비판, 건전한 비판의 대상은 돼야 되고 대통령 예외라고 해서 대통령 내외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분을 비판을 했다라는 거 가지고만 그 자체만으로는 몰아갈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표현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거나 또는 그 불상사납거나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삼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소위 친윤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물색해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좀 치졸하고 저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치 집단인 만큼 세련되고 유능하게 그 정치의 품격을 높인다, 정치의 문화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대립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복원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강력한 예방 메시지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좀 세련되게 또 성숙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지금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한 행동, 지나친 행동 또는 뭐 표현이나 방식, 내용에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메타도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당내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당 대표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안 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 수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운영자에게 당원 게시판 운영하는 이 서버를 손대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곧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이 그러니까 단순히 댓글의 수준이 좀 비열하고 천박하고 좀 정도를 넘어섰다가 아니고 누군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된 이 댓글 명의자들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대표와 대립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비방을 하고, 이래서 이게 단순한 무슨 댓글의 좀 강도가 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꾸 이제 우리 상황에 악화되거나 심화되는 것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이것이 심화되고 갈 때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화시키거나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불상스러운 모습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적인 어떤 그런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일정한 금기와 또는 자제 이런 것들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거를 외부의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당내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조사를 하고 당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지금 풍문에 된 대로 한동훈 대표의 주위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외부의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법기관을 통한 정치 당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간다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정치력을 복원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이를테면은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들도 이 문제를 사법기관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당이 할 수 있는 내부 당무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수습해 가야 되지 않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외부의 사법기관이나 또는 그냥 시간이 가면 가라앉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작은 문제가 오히려 큰 당내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될 수 있고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내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의원님, 그 명태균 녹취록 파문이 지금 또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녹취록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사자인 그 명 씨나 뭐 관련자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그 녹음 테이프 파일이 자꾸 외부에 줄지어서 공개되고 있고 마치 이것이 무슨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 음습한 기운까지 느끼는데 이런 것들에 만약 관련자가 있다면 정직하게 좀 고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실이나 뭐 관련자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들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확대 재생산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그런 불 끄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어제 추가 녹취록이 공개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한웅 의원이요, 그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윤한웅 의원이 그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대목도 있지 않냐. 그것도 좀 같이 공개를 해달라. 예, 이렇게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어요. 저는 그 부분도 그 사실은 이제 뭐 밝혀져야 될 문제고 네. 윤한홍 의원이 어디까지 그렇게 그 알려진 내용 중에 사실인지 이거는 좀 규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네. 이것도 대통령이 뭐 어떤 말씀이 있었다, 어떤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런 걸로 대항해서 이를 끌려고 하기보다는 네. 진실되게 국민들께 빨리 말씀드리고 하는 중에 좀 어설펐거나 또는 미숙했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다짐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이제 정치판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들어올 그 무렵에 만났다는 것이 대체로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이는 정황들이 있자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명태균 씨를 보아왔던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윤한웅 의원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라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이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명태균 씨와 거리를 두려고 하자 명태균 씨가 그걸 알고 이제 윤한웅 의원한테 좀 적개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윤한웅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서로 공방이 오가고 뭐 그래서 비서실장 되는 것을 자기가 막았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누가 비서실장을 되느냐, 뭐 누가 어떤 자리에 맞느냐라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사실은 국민들은 더 절박한 민생 문제라든가 또 걱정 우려들이 나라의 명운과 관련해서 많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집권 세력이 돼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당의 그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 마치 아주 저급한 권력 싸움 하듯이 또는 뭐 그 뒷소리 나오는 뭐 가십거리에 싸우려 그런 가십거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빨리 이 문제를 끄기 위해서도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점수 따기는 다 걸렸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또 앞으로 어떤 건 어떤 방식으로 고쳐나가겠다라는 거를 다짐하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는 민생이나 나라의 여러 걱정거리들을 해결해내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정부나 그 여당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증폭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녹취록을 계속 공개하고 이걸 언론이 보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당사자들은 어쨌든 자기와 연관된 거니까 해명 안 할 수 없어서 해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의 행태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 울고먹고 악용하고 자기네들 징 뺄 때까지 그걸 써먹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또 국민의힘을 흔들어 놓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 그 집권 세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는 그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좀 수기를 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마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유능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민주당에 나온 카드의 대응을 일일이 즉각적인 반응만 보이다 보면 오히려 끌려가고 계속 국민들께는 못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상황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을 1억 654만 원인가요?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구급 그 행정직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분들도 이런 공금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조심 내에 조심을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 신세 그냥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뭐 징계받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더구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을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이 이와 같이 공과사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공금을 자기 개인 주머니 돈 쓰듯이 막 마구잡이 쓰고 전혀 지금도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를 어떻게 애처롭게 봐야 될지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뭐 따지기 전에 정말 그거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추방 또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엄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그 공적 그 기구의 지방 정부의 공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자신들의 과일값, 세탁비, 그 관용차를 사용으로 쓰다시피 하고 이런 일들이 네. 마구잡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장동 건이나 백현동 건이나 또는 그 북한의 송금한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각각 다 이어진 아주 근저가 굳건하게 있는 불의의 그 소산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로 전 공직자에 대한 경종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종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그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는 이재명 대표는 정적을 한다는 둥, 또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둥, 탄압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매일 상투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죄를 졌고 공금을 또 횡령했고 배임했고 이런 거를 그러면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예.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는데요. 그 선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 지하철에서 소매치기한
젊은 친구가 곧바로 구속됩니다. 저번에 가수 김호중 씨 그 음주 운전하고 뭐 뺑소니 의혹을 범죄 혐의를 받아서 구속되고 지금까지도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네.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지 않았나요? 네. 거기에 그런 일반 시민들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악질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체계입니다. 법적 기준이고 법적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뭐 마치 일부 언론이나 또는 민주당에서는 뜻밖이다. 또는 뭐 그것이 굉장히 뭐 호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반 시민들과 저지른 범죄 또 일반 시민이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그 정도 양형과 비교를 하면 그 정도는 저는 뭐 그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더욱이 그 고위직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 좋고 더 사회에 경종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위증 교사에 대한 것도 어떤 분들은 위증 교사가 뭐 그냥 법정에서 거짓말 한번 한 걸로 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싶고요. 위증죄보다도 위증을 시켜서 촉발시킨 사법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 위증죄를 저질러서 더 형이 확정됐던가요? 그 사람은 지금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진성 씨. 사람보다는 더 네. 중하게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위정교육. 마치 네. 일부 정치적 평양이 기울어 있는 언론이나 또는 정치 집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치 그냥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조그만 죄 또는 어떤 죄를 졌을 때 받는 처벌의 양형의 정도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예,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도 교사가 더 무겁다, 중형이 내려져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셨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압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를 뭐 신의 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아주 극구 비호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일찍이 말씀을 저 자신도 뭐 민주당에 있다가 뛰쳐나왔습니다만 네. 도저히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이 집단 속에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구제비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집단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왔듯이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미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 몇몇 의원들 뭐 밖으로는 마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고 선량한 말을 하고 하는 의원들도 최근에 이르러 보면은 이재명 대표 완전히 앞제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충성 경쟁을 하고 있죠. 누가 더 이재명 대표한테 더 잘 보이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뭐 신의 사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아버지라고 나왔나요? 뭐 하느님이라고 나왔나요?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라는 발언이 있었죠. 예. 뭐 그런 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참 고개를 돌릴 형편이 예. 못 되는데도 그냥 서슴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기대할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좀 동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지 움직이면 죽인다, 움직이면 죽는다, 뭐 이런 발언들까지 나왔는데요.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수준이 되기 싫어서 저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소위 친명계에서 비명계가 다시 움틀 것이다. 네.
그게요. 이미 그 소위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무슨 세력화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런 결기나 의지가 있다든가 또는 이재명 쪽의 그런 세력들과 불의와 맞서서 이를 척결하고 추방하고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겁니다. 네. 이미 다 제압이 됐고 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예, 더 죽일 것도 없다. 이미 다 죽었다. 총선때 인천에서 학살이다 뭐다 할 때도 알겠습니다. 소리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그 공천 문제가 불이익을 네. 받을 때야만 나섰을 뿐이지. 네, 오늘 당의 여기까지. 문제나 당의 문제가 됐을 때는 네. 안 나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 윤순진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평균 온도로나 열대야수로나 역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또 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 5층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제작한 그런 물건을 구입하시고 과다 포장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고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워낙 소규모가 가능하고 분산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펀드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표현하죠. 생산도 함께하는 그런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아침보다 추위는 누그러졌는데 대신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어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는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강원 영서와 전북, 대구, 경북은 오후에 나쁨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차차 개면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3도, 부산 8.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대전, 강릉 15도, 제주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은 토요일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당분간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전국 현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물론 뭐 일부 의원이 징역형을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게 이 정도까지 그래서 형량이 일단 과했다 이런 것은 판결 이전에 여러 의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형량은 과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결문을 보고 정말 이거는 지나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또 거꾸로 했어요. 판결문을 보고. 그래서 이제 유죄의 이제 그 내용으로 삼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김문기 씨의 경우에는 고 김문기 씨의 경우에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를 처벌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쭉 적시가 돼 있어요.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혹은 또 지지 모임 그룹을 허위로 이렇게 표명을 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쭉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제 하나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중에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근데 김문기 씨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10명이 찍은 사진을 도려내서 4명으로 하고 골프 쳤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10명이 찍은 사진을 조작해서 마치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라고 또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에 이제 종속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방송에서 그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국토부의 압력 소위 말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급 기관이 종용을 하고 문서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것은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국토부 공문에 이제 식품연구원 관련된 공문의 이 제목부터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도 좀 과한 거고 양형도 좀 과하게 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판결문을 보고 이거는 무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의 내용들이 조금 지나치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이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갖고 지금 저희가 뭐 판결을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된 판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이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재판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거 오히려 무죄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판시를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중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재판은 그야말로 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복골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고 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죠. 징역 6월이 나왔었죠. 예. 집행유예 나왔죠. 저는 지나친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1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좌파 판사라 그러고 또 일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신상털기해서 과거 쓴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파헤치고 막 드러냈던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 판결도
정진석 비서실장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이지만 지나친 형량이라고 봤어요. 더러 그런 지나친 형량이 그 판사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경우다 이거죠. 저는 재판부가 복걸복이냐. 그다음에 인권법위원회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판결들이 저는 이제 왕왕 있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좀 하나 그런 것 때문에 판결에 이 판사가 재판부가 좌우지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의심 이게 그런 게 영향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그런 이제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이제 탄핵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소위 말해서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하고 태북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하고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묻고 이런 것들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법원을 압박하는 걸로 느꼈을 수 있다. 압박하는 걸로 느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법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인데요. 소위 박근혜 대통령 때 사법농단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네.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하고 민주당에서 임기가 다 된 그 판사를 탄핵안을 냈어요. 그래서 국회 네. 통과됐어요. 아하, 예.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헌재에서는 임기가 끝난 판사니까 헌재에서는 뭐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법원에 보내는 신호들이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와중에 이제 그런 탄핵이 있었고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사법부에서 좀 자존심 상하거나 좀 압박으로 느낄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동시에 또 이 예산심의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또 시켜줬어요. 재판부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판사들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뭐 이 정당하게 예산을 뭐 심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좀 그런 식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좀 사법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법원의 예산은 네. 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동시에 이제 검찰의 특활비 네, 그건 아주 내역을 거의 제출을 안 전액 했으니까 삭감하듯이 그건 하면서. 전액 삭감하고 해서 비교가 될 뿐이지. 그리고 법원 예산이 법원의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법원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을 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당근과 채찍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게 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당근이야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근거 있는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당근이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법원의 민주당이 판사 탄핵이라든가 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하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아쉽고요. 그래. 검사 탄핵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지나치고 이거는 탄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그런 이제 기획 수사, 표적 수사들을 하고 뭐 압수수색이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여론이 일단 좋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민주당의 그 뭐라 그럴까 진심과는 무관하게 이거를 칼을 들이대니까 이게 대표 또 재판 받는데 이제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또 형량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검사에 대해서 또 뭐 연어를 먹었든 뭘 하든 간에 그거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그 탄핵이라는 카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최소한 이제 잘했냐 잘못됐냐 이제 공방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제 수세적인 적어도 이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예. 자, 문제는 이게 재판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받게 될 재판이 5개고요. 그중에 하나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쭉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관계없이 또는 민주당의 진심과 관계없이 이 사법부가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보면 1심 판결이 난 직후에 미친 판결이다 막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그러면 좋은 영향을 주겠냐?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이렇잖아요.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사법부 하여튼 용기 있게 판단을 해줬다고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은 판결이 나오면 또 사법부를 또 지적을 하고 이거는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있어 왔던 예. 그런 건데요. 미친 판결 이런 이제 표현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저는 이런 거죠. 저도 뭐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보고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냉정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쭉 미친 판결이라는 얘기 또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건 이제 당의 문제니까 뭐 이제 이 국고 지원을 받았던 430여 네. 원의 선거 비용을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내놔야 되는데 네. 그럼 민주당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이 재판은 이제 당 대표의 문제로 이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따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당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이게 흘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조금 감정이 격해지면서 민주당이 조금 냉정함을 조금 상실하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고 하여튼 금기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 뭐 흥분하면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내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 탄압받고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재명 대표와 특히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해식 의원의 그 신의 사제 신의 종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의도는 예, 다른 그리고 뭐, 좋은 의도겠죠. 예, 예. 사제라는 말에 이제 방점이 찍히면 신의 사제,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만 뭐 또 종이라는 말을 보면은 또 이거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 신격화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반론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해식 의원이 무슨 뜻으로 이런 것을 올렸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재명 대표를 신격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한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오해 내지는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이제 문장과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신격화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럴 때는 조금 더 마음이 어떻고 이 또 진심이 어떻든 간에 조금 냉정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요, 저는 이제 정말 뭐 정치가 이렇게까지 상대당 대표가 이렇게 이 형을 받았는데 그 만세를 부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자신들이 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문 닫게 된 식당에서 옆집에서 사정상 며칠 문 닫았다고 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또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네. 좀 오히려 야당이 이런 이 대표가 이런 형을 받고 하면은 조금 자제하고 표정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민심이 떠나고 형편없는 이 국민들이 형편없다고 이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오히려 더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양당 다, 민주당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고 좀 절제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뭐 통제 불능인데요. 하여튼 스스로들의 문제나 과제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냥 만세를 불러버리는, 그래서 이 손님 하나도 없어서 문 닫게 생긴 그런 가게가 진짜 옆집에 뭐 상당했던 뭐 하던 며칠 잘 되는 가게에 휴업했다고 이제 내 세상 왔다고 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동안 정치를 보면 상대 쪽에서 손님 실수로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뭐 실수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되게 표정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걸 갖고 좋아하면 안 된다. 좋은 표정을, 속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표정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단속하잖아요. 당 지도부가 단속할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만세 부른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하셔서 실제로 만세를 불렀습니까? 만세 삼창하듯이 이렇게. 아니 그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러시다는 거죠. 진짜로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 질문 드렸어요. 그런 건 아닌데 분위기가 아마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실제로 두 손 들어서 만세 부르는 것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잠깐 또 국민의힘으로 갈게요. 그 최민희 의원의 움직이면 죽는다, 또 죽이겠다 이 발언, 물론 본인이 2, 3일 후에 좀 셌다 발언이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셌다는 게 뭐 사과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른바 비명계가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은 그동안 쭉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비명계라는 존재가 적어도 원외나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거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적어도 현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또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냐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저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가 보기엔 굉장히 그 현장 집회 현장에서 했던 말이라서 굉장히 절실하고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 이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충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최민희 의원은.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 표현이 또 그렇게 지나친 표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식 의원의 경우나 또 미친 판결이라고 했던 경우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도 이제 당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거나 전부 이게 조금 절제 내지는 그 일종의 이제 이 진심이 이제 분노가 전제된 이제 이 진심이 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 범주에 있는 최민희 의원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오고 장애 집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의외의 판결이라서 경악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패닉 상태가 좀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정이 또 흥분이 앞서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뜻은 그렇지 않을 건데 어쨌든 표현 자체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쭉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애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심심치 않게 꺼내 왔고 또 뭐 조국 신당 혁신당이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탄핵 발의 초안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은 사실은 그건 국민들이 사실 하는 거예요. 행위 주체는 국회지만 국민들이 탄핵시키라라는 사실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추진하는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당론으로 탄핵이라든가 혹은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임기 단축 개헌. 저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개헌 자체도 힘들잖아요. 개헌 자체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임기 단축이 전제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정도에서나 검토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정치 비용이 덜 들거나 혹은 또 탄핵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고 네. 소위 말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좀 끌어내리고 그리고 개헌까지 하자. 뭐 이런 거라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저거는 탄핵이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동력을 가질 수 없는. 탄핵이라는 단어 대신에 임기 단축 개헌이나 뭔가 이거라면은 조금 이제 온건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뭐 거죠.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추진하는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예. 추진하는 의원들이 그러나 개헌도 어려운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탄핵과 퇴진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격렬하고 복잡한 상황을 전제하고 임기 단축 개헌이 시동이라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현실성이 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퇴진 투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퇴진 투쟁이라는 거는 퇴진을 내일 해라. 그런다고 뭐 대통령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정치 행위로 퇴진 요구 투쟁이다. 예, 퇴진 요구 투쟁이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는 있고. 탄핵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탄핵은 국회가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밟으라는 당신들이 거고요.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예. 헌법상 규정된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자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퇴진 투쟁은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애 집회 자체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전에는 민주당 개별위원들이 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퇴진 집회 여기에 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입장을 정해라. 근데 개별위원들이 막 가거든요. 민주당 개별위원들이.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당에서 퇴진 방침이 정해지고 퇴진 투쟁 방침이 정해졌을 때 그건 하는 것이지 개별위원들이 가고 이런 것을 방치 내지는 그냥 묵인 용인하는 것은 그거는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건데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윤석열 정권의 이제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되고 민심도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퇴진 투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 집회는 이제는 저는 뭐 하는 것이 퇴진 투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 좀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탄핵이다,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혼란을 혼선을 일으키는 이런 슬로건 내지 말고 그냥 윤석열 퇴진 투쟁 이런 식으로 딱 간명하게 해야 선택과 집중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장애 투쟁은 계속 해야 된다. 예. 지금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장애 투쟁을 얘기할 때는 그 결국은 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로 바로 객관적으로 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 퇴진 투쟁에 함께할 만한 동력, 이른바 퇴진 동력, 퇴진 투쟁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는 매우 큰 이제 사안들이 쭉 놓여져 있잖아요. 25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재판 결과가 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국면들을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퇴진 투쟁 같은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또 연이어서 25일 재판이니까. 다음 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전국이 그냥 그거 중심으로 이제 요동을 또 치고 그래서 일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 중심을 좀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특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거부할 거거든요. 국민 지지율은 높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제2요구가 재의결이 성공하든 뭐하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저는 퇴진 투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도 아니고 퇴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임기 단축 개헌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좀 잘 정리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 계기는 특검에 대한 거부일 때.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진격의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 트럼프 충격으로 좀 한국 증시가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그것이 아마 삼성전자 4만 주가 된 삼성전자 사례일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금 5만 주로는 일단 올라갔는데요. 이 문제 좀 중심으로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자사주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거나 혹은 소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 목적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저평가됐을 때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뭐 주주들한테는 우리 주가 저평가됐습니다. 앞으로 오를 것입니다. 뭐 이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근데 10조 원이면 예.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10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1월 15일 날 발표됐거든요. 네. 이때 그 시가총액이 357조 원이었는데요. 네. 3.1%입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2017년 1월 24일 날 그때 9조 3천억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었어요. 네. 예, 그때 시가총액 비중이 3.5%였습니다. 뭐 2017년보다는 뭐 3.5%, 거의 비슷하네요. 3.1% 좀 낮습니다만은 뭐 그 수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사실 10조 그러면은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이 정도 규모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회사는 돈은 있는데 예.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한 70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일부를 자사주를 사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자사주를 사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인가. 오르면 이제 애초에 목표가 달성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보통 이런 자사주 매입은 이번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성공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요. 아하. 그 당시도 주가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예,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상장된 기업들이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고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10년 평균이 한 30% 약간 넘습니다. 아하. 이거는 예. 중국보다도 낮고요. 그래요? 미국 기업들은 50% 이상, 네. 때로는 90%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네. 그동안 주주 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주주 환원율 배당을 높게 주거나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했을 때 주가는 좀 오르는 경향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특히 미국 기업 애플 같은 데는요. 예. 뭐 이익의 어떤 해는 거의 90% 정도를 주주한테 환원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 환원의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배당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게 돈이잖아요.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예. 근데 이걸 소각한다 그러면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없애버린 거죠.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식 수가 줄어들면 뭐냐면은 주식 가지고 있는 수당 순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삼성 주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 모든 주주들한테 예. 다 조금씩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각해 주길 바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소각해 주면은 예. 내 가치가 올라간다.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소각하는 겁니까? 이번에 우선 그 3조 원 매입해 가지고 내년 2월 27일까지 3조 원을 매입해 가지고요. 예.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매입을 나섰군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주를 갖고 있는 주식 주주들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겠네요. 예, 사실 저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 약 520만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거의 한 10%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거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아하.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주주 이번에 자사주 매입으로 과연 삼성전자가 오를 것인가? 예, 그거는 그 수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일단 10조 원의 그 자사주 매입 발표만으로도 주가는 올랐죠. 예, 뭐 이틀 오르다가요. 예. 또 그 뒤로 3일간 또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그 55,300원입니다. 예. 자사주 매입 전에 49,9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한 후 5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아하. 그러면 자사주 매입 효과는 이미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17년에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요. 예. 7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50% 이상 올랐었어요. 아하.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과연 오를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내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그래서 올해 그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니까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35조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대부분이 4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내년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낙관적 전망들을 하시네요. 예, 애널리스트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예,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계속 보는데 내년 이익도 대부분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사주도 매입하고 내년 이익이 애널리스트들 전망처럼 증가한다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보통 이제 그 뭐 8만 전자라는 말도 많이 했고 예. 뭐 10만 전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4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만 대로 일단 회복은 됐지만 이게 여전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 정상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주식에서 이 정도는 되는 게 정상인데라고 하는 예.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PER 예,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것도 따지고 그 PBR 예,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따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PBR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평균이 한 1.3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0.9까지 떨어졌어요. 아하.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거는요. 지금 삼성전자 자산을 전부 팔고 정리했을 때 주주들한테 지금보다 돈을 더 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하. 예, 역사상 삼성전자가 가장 그 저평가돼 있다.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더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느냐.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죠. 아,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우선 그 외국인들이 참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지났지 않느냐. 거시적 측면에서는요. 예, 실제로 그 반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136억 달러였었어요. 예. 예, 그리고 10월에 125억 달러로 줄어들고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꺾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그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그거는 대만 TSMC한테 밀리고 예, 그다음에 요새 AI 혁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HBM. 예, 그거는 또 다른 회사한테 또 밀리고 그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HBM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한테 밀리고 또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죠. 네.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어허. 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고요. 또 요새 신문 보면은 아마 삼무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아, 산무원. 예. 그만큼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관리의 삼성 그랬잖아요. 예. 그게 강점이었는데 예. 아주 막 빈틈없고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은 그게 너무 좀 관성화됐다 그럴까? 그렇죠. 가성화됐다 그럴까?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산무원. 예. 시키는 일만 하고 창의적인 일을 안 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하하 저런.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전부가 제시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추세, 뭐 삼성전자 혼자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 경제의 추세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도전 환경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그 기업의 오너 리더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회장 때는 이제 아내하고 자식만 빼고 바꿔라. 이건희 회장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드라이브를 세게 했었죠. 예, 그리고 그 과거에 애니콜이라는 불량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그 불량품 다 태워버렸었어요. 다 모아갖고 태워버렸죠. 예, 지금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아하. 예,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뭐 부자들, 뭐 유명한 기업인들이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무서운 HBM 이게 시대의 흐름에 삼성전자가 조금 늦게 적응한 것 같아요. 뒤늦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도 인텔이 바로 엔비디아한테 꺾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존의 반도체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HBM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세계 월드 클래스 기업들도 꺾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보면은 뭐 코닥 같은 회사가 시대 흐름에 적응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퇴출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기업 경영자들이 정말 잘하고 거기에 미리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 삼성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고 SK 하이닉스, SK 그룹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이 리더십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삼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더 기업 경영에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삼성 경영자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문화도 좀 다르고 그 오너들의 리더십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사만전자로 떨어졌던 뭐 복합적인 원인일 텐데 뭔가 돌파는 해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 TSMC한테 파운드리 밀린데 그걸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세에 맞게 HBM 이런 반도체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 기업 문화도 변화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인 거는 꺾인데 완전히 꺾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꺾인 건 아니죠. 오늘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하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발표가 됐거든요. 엔비디아도 결국은 반도체 기반은지. 그렇죠. 엔비디아가 우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AI 혁명이라고 할 만큼 AI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저는 꺾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예, 그렇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되죠. 앞서야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 김영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녹천교부터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금천 나들목 지나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평택 분기점에 승용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철회 중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문학에서 남동 또 안현 분기점에서 일직 쪽으로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도 서인천과 부천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문화 이슈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뤄드립니다. 김원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 끝나면 수험표 혜택 행사들이 있나 봐요.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들이 조금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렇죠? 장사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균일하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항공업계부터 해가지고 영화관, 뭐 백화점, 뭐 대형 마트에서 할인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테마파크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아하. 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과 비교했을 때 이 할인율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쪽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한 15에서 20% 할인 혜택을 해도 다른 대형 매장 같은 경우 뭐 30%, 4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에도 내리긴 했지만은 할인 혜택을 주는데 이게 게임 콘텐츠가 좀 다양화돼서인지 PC방을 그 혜택 때문에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약간은 좀 줄이면서 체면값은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수험표 할인 혜택 행사가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려운 현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능 할인 혜택 같은 경우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이 수능이 끝나면 이제 수험생들은 사실 뭐 정말 최소한 몇 년간의 그 압박으로부터는 벗어나잖아요. 네. 그 벗어나는 기간이 한 달이 될지 뭐 서너 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긴장을 더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분들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금도 다 입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적을 표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수시 발표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시까지 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뭐 해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 속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또 이제 접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내년 초까지 미성년자들과 갓 성인이 된 20살을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술 잘못 팔면은 이제 그 법적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위조 신분증을 지금 각종 SNS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은 만 19세 미만의 위조 신분증 관련 피의자 수가 지금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 수집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하는 걸 보면 신분증 위조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이 돼 버렸죠. 네.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속이는 위조 신분증 가지고 술 먹었을 경우에 업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거나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에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 일단 신분증 확인만 했다면 그렇죠. 근데 그 가짜인 거는 판별하는 거는 업주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신분증 확인 사실만 있으면은 뭐 과징금 등의 처벌은 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는 청소년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자영업자 입장이었을 때는 고충이다. 되게 그 이제 편의점에서 사잖아요. 네네. 편의점에 그 계산하는 그 카운터 있는 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CCTV를 통해서
술 주세요 하는 이제 좀 젊어 보이는 또는 어려 보이는 네. 손님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상 확인이 되면 업주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이제 주류를 파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CCTV가 옆에 대동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기 아니네요.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고충이고 어쨌든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런 예.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시험 치고 나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여러 네. 가지 의미에서. 그 틈을 파고드는 이 개인정보 네. 범죄들이 있어서 이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군요. 네,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네요. 첫 번째는 수험표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험표를 할인 혜택 받는데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고 그냥 다시 그냥 갖고 와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 사례가 있었고. 거기 인적 사항이 다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과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노출돼 그걸 가지고 또 위조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제출하면 안 되고 다시 확인하고 본인이 이제 가져가야 되고 네. 절대 대여를 하면 안 되고 특히 SNS에 수험표를 무심코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요. 수험표 거래도 있습니까? 수험표 거래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SNS 계정에서 수험표를 이제 사고 판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험표를 산 사람뿐만 아니라 판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아하. 그리고 수험 정보 유출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험생 할인 이벤트로 문자 링크를 시켜가지고 무심코 누르게 하게 되면은 사기나 정보 유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뭐 매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이런 것에 좀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제 네. 이런 방송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는 그냥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두 번, 세 번 보는 거 별로 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자, 동덕여대 사태 조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생 총회를 열고서 남녀 공학 전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이게 사실 유효하려면은 전체 학생의 10분의 1 이상 그래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6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941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성표는 하나도 없었고 두 표는 기권을 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99.9%가 공학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 계속 여대로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인 결과가 거죠. 나와서 어쨌든 유효 정족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은 이제 객관화돼서 학교 측에 전달이 됐고 덧붙여가지고 뭐 총장 직선제를 또 주장하는 투표도 99.9%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은 그래도 그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그 총학생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강의를 이제 강제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다른 학생들이죠. 학습권 침해와 또 교수 교원들의 이 강의권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시위를 좀 과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레커 스프레이로 뭐 각종 시설물에 이렇게 이제 칠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최소 24억에서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를 이제 문장을 했었는데 이것만 해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거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지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 복구를 하려면 뭐 최소한 2, 30억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방식의 시위에 관련돼서는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공통된 지적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 개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자칫 뭐 그 사태가 또 다른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지적
의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동덕여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직접 개입이 어렵고 별도의 조치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개입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원 자치의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래요.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대담하면서 이 문제 질문 드렸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좀 현명한 의견 수렴과 결정을 교육부는 지켜볼 생각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 특히 총학생회가 이제 주도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대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공학전을 하게 되면 이건 신뢰의 문제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대하면 아직도 편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대를 선택했다는 건 나름대로 소신과 또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다른 여대가 7개인가 있잖아요. 네네. 그 확산 움직임이 혹시 있습니까? 확산 움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국제학부 모집 요강에 외국인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든지 네. 또 비수도권 유일 4년제 여대인 광주여대에서도 이 일부 남학생을 입학 허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욱이나 동덕여대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문화 이슈 진행해드렸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전격 기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